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국에서 고3 수능 강의를 수업하는 조성민 쌤입니다. 오늘 이제 내년 수능이죠. 내년의 수능에 뭔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될지 요거를 좀 위주로 오늘 설명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고2 친구들, 내년에 11월 18일 날 수능 보는 친구들, 달라진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수능의 이 경향이라는 건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요. 탐구 다 통합됐죠. 사탐 9개 하나로 합쳤고 과탐 8개 하나로 합쳤습니다. 통합형이죠. 수학도 예전에 있었던 선택 과목 다 통합했습니다. 국어도 통합했어요. 그럼 국어는 뭘 통합했냐? 원래 공통 과목이라고 불리던 거,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던 거 따로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선택 과목을 없애버리는 통합형 수능을 보겠다. 요게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발생하는 수능의 가장 큰 변화 지점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과 뭐가 크게 달라졌나를 알려면 기존 걸 설명을 잠깐 드려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체제는 대략 한 6년 정도 된 체제입니다. 독서 17문항, 문항 17문항 총 76점 주고 공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11문항, 언어와 매체, 언어는 문법 파트입니다. 11문항 선택 파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어떤 유리함이 좀 있다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오냐면 표점이 좀 높게 반영돼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표점을 좀 높게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 고득점을 노려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향은 아이들이 뭐 어떤 경향인지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게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늘더니 올해 6월 달이거든요. 얼마 전에 본 6월 모평 있죠. 대략 73% 정도가 화작을 골랐습니다. 그럼 언매를 고르는 친구들은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한 야 이거 표점이 너무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어. 우리 통합해서 평준화로 볼게 라는 이제 취지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나는 언매 어려워. 차라리 이 공부하지 말고 그냥 화법 편하게 풀고 차라리 표점 좀 낮게 받아도 돼.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좀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표점이 좀 높게 나오는 파트가 있지만 공부의 어떤 분량이나 좀 편리함 때문에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향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선택 과목을 없애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 원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합쳐버립니다. 뭘 합쳤냐? 화법, 말하는 영역, 언어, 문법입니다. 문법을 합쳤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기준은 2028학년도 예비 시행이라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비 시행이 나오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의 방향을 다 여기에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부터 현 체계가 나왔을 때도 예비 시행이 그때도 나왔어요. 야, 니들 내년부터 바뀌지? 예비 시행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때 예비 시행을 엄청 분석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6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문항의 배열, 지문의 순서, 문항의 유형,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예비 시행은 일단 우리가 맛보기로 보고 이거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어요. 실제로 예비 시행을 뜯어봐도 지금의 체계랑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 문항의 구성도 문항도 막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비는 가볍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낼 거야 하는 정도로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삼기보단 내년 6월까지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년 6월 달에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때 변화된 부분을 그때 대응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예비를 기준으로 화법과 언어는 10문항이 배정이 됐는데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화법의 6문항, 언어의 4문항 이렇게 배정이 됐거든요.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변한 건 독서와 작문이에요. 원래 독서가 17문제였는데 독서와 작문으로 합치고 20문항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따 또 드릴게요. 문항은 원래 17문항, 근데 15문항으로 2문항을 줄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지문 구성, 문제 유형이 거의 그대로 있어서 문학은 크게 변화된 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이쪽 새로운 거고, 사실 화법과 언어는 뭐 유불리는 있겠죠. 예전에 언어를 안 했던 친구들 혹은 화법을 처음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유불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합쳐보겠다. 자, 결국 이제 달라지는 거는 하나입니다. 매체는 빼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걸 공통에 섞어내되 약간 문항이나 지문의 유형을 약간 이렇게 섞어내겠다. 여기에 이제 취지를 좀 두는 변화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바뀌는 건 첫 번째, 선택 없어집니다. 선택을 원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있었는데 합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법과 언어를 합쳐놨어요. 10문항. 독서와 작문 20문항 합쳐놨고요. 문학은 큰 변수 없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원래는 이 표점이 좀 다르게 나왔죠. 문법을 원래는 이 언매하는 친구들만 봤고 때문에 표점이 언매에 조금 유리함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체 파트는 아예 출제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문항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문항을 볼 땐 기준이 필요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되냐? 현 체제의 기출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할 건 무엇이 여기서 변화되었는가? 여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변화된 건 기출이 없죠. 그럼 여기에 맞게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현 기출을 기준으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여전히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다. 변화가 되었지만 자, 먼저 화법과 언어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기존의 1에서 3번 화법 자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말하기 혹은 뭐 강연, 발표 이런 자리인데 1대4의 말하기가 나오는 문제는 지문도 똑같고 문항 구성도 똑같습니다. 현재의 기출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번, 6번 자리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원래 지금 체제의 38, 39, 40번 자리가 예비 시행의 4번, 5번, 6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 문제 이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38, 39, 40번 지금 현 체제는 이 자리가 화법과 작문을 통합해서 낸 문제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화법이니까 작문이 빠져버렸죠. 그럼 작문과 통합했던 기존 버전이 삭제가 되고 여기 이 40번 자리를 대체하는 6번 자리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건 예비 시행에 낸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보기보단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 6월, 9월에 좀 발빠르게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문항 구성은 변화된 지점이 크게 없습니다. 자, 이제 문법은 네문항으로 지금 배정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기존은 5문항 구성이었고 이걸 네문항으로 줄였습니다. 문법 문제가 한 문제 줄었다. 뭐 이것도 나름 뭐 변화라면 변화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문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지문 하나 주고 두 문항을 같이 세팅을 한 요게 학생들이 언매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이 지문 세트형인데 이걸 예비 시행에서는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문항작 개별 문제로 낸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난도가 높았던 문제를 빼버리니까 오히려 이 언어 파트는 예전에 비해 조금 공부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6월, 9월 좀 따라가 봐야겠죠. 첫 번째 10번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독서와 작문이 좀 변화가 크게 있다. 근데 이것도 알려면 기존의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존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3644. 독서론이라고 나오는 3문제짜리 6문항의 가나 지문을 구성한 자리 보통 사회 파트, 과학기술 파트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게 20문제가 되면서 여기다가 3문제가 추가가 돼야겠죠. 어떤 문제가 추가됐냐면 원래 독서에 없었던 작문 파트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이 녀석 그러면 아예 새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들어간 이 장문 세문항 세트는 기존의 화작에 있었던 43, 44, 45번에 있었던 그 녀석이에요. 결국 세 문제 추가된 거 이거 기존의 장문 파트에서 이미 가지고 있으니 얘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떤 지점이 변화가 되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네문항 구성, 여기에 가나 융합의 여섯 문항 구성은 기존의 네문항 구성, 여섯 문항 구성과 동일한 걸 기조를 유지합니다. 변화가 아니죠. 그럼 어떤 게 변했냐? 여기 있는 11에서 13번, 24, 27번이 약간 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세문항 세트가 들어갔어요. 기존에도 세문항 구성이 있지 않았어? 근데 이건 독서론이라고 불리는 좀 짧고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존에 있었던 이 네문항 구성을 길이 좀 줄이고 문항 하나 날려서 세문항으로 바꾼 다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쉬운 글은 이제 없어지고 대신 기존의 네문항 구성을 세 문제로 바꿔서 출제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큰 변화는 아니죠. 그냥 지문 길이 좀 줄고 문항에 하나가 지금 삭제된 거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변수는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야? 그러면 독서 장문을 합친 지문이 발생했고 거기에 네 문제가 붙은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예비 문제에서 이렇게는 출제를 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6월, 9월로 넘어가서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문제가 나올 거야, 5지문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은 유지가 돼도 앞으로 이런 문항 구성과 지문 구조가 어떻게 붙을 건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유형을 지금부터 막 고민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을 기출로 연습하시고 6월달, 9월달에 새로운 유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따라가면 되죠.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의 변화 약간 있다.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자, 일단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문제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산문, 갈래복합, 현대소설, 운문복합, 4지문으로 구성된 것과 각각의 문항 구성이 크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약간 문제가 떨어지는 게 있다, 하나씩 없어진 게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유형, 지문의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학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 유형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결국 수능이라는 건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여전히 기출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구성이 달라진 건 기출을 공부할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전략 공부할 때, 실전 전략할 때 약간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의 체계랑 다르니 시간 분배 어떻게 하지? 문제풀이 순서 어떻게 가지? 이런 부분의 전략은 약간 수정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독서와 장문 세트가 하나 남았죠. 그건 6월달, 9월달 나오면 그때 천천히 대비가 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7월달 지금이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고 여름방학을 앞둔 지금인데 지금부터 기출을 어느 정도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출을 좀 알겠네? 이런 상황에 도달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출을 안다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출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내신 다 끝났어. 1월달, 2월달 이제 겨울방학에 놀아. 그러면 공부량 늘려야죠. 수험생활 해야죠. 그때는 내 걸로 만드는 시간.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많이 늘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출을 어느 정도 봤다. 그럼 3월달부터는 EBS를 대부분의 지금 현역 고3 친구들이 막 내신 하듯이 외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출 가지고 만들어 놓은 틀, EBS에 적용해서 연습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컨텐츠로 EBS를 쓰시면 좋고 이렇게
6월달, 9월달까지 EBS를 다 정리했으면 마지막 한 2달, 3달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전략 연습하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건 본인의 목표에 맞게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100점을 향한 전략, 1등급 전략, 2등급 전략, 3등급 전략이 다 다를 겁니다. 또 내가 잘하는 영역과 좀 떨어지는 영역 다 구분해서 자기가 가장 내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전략 딱 만들어가는 게 이런 큰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요 얘기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출에 대한 고민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갈리냐면 기출을 한다 안 한다에 갈리지 않아요. 기출은 정답입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뭐가 갈리냐면 기출을 얼마나 하냐, 어떻게 하냐가 좀 갈릴 거예요. 저는 기출을 끝까지 봐도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 기출을 보는 것과 마지막에 기출을 보는 것,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출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 기출은 절대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나 2번 봤다. N 회독했다. 나 기출 시간 재고 풀어. 이런 거 아직 기출의 접근법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번을 풀더라도 시간을 재지 않고 선생님이 기출의 접근법, 문제풀이 방법 알려준 대로 사고하고 내가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확장하면 1번부터 45번까지 딱 보자마자 무슨 지문이네? 문항 어떻게 나와 있네? 이거 지문 읽을 때 뭐 하고 어떤 문제를 언제 풀 것이며 문제에 맞게 어떻게 근거가 나오는지 미리 다 결정되어 있는 사고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기출을 가지고 연태까지 나온 이 경향성을 압축해서 내 걸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수업에서 얘기하는 걸 학생들이 많이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많이 본다고 잘 안 되고요. 시간 재고하면 아예 안 됩니다. 시간 재지 말고 많이 보는 시간에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접근하고 제대로 풀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기출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3에 이제 대부분 요때 시작하죠.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좀 이제 저녁 때 내신이 바쁘니까 요때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요때 하면 이 친구들은 6개월 돌아갔죠. 이 친구들은 EBS 하면서 내신까지 하니까 한 9월 달쯤 가면 이때 알아요. 아, 기출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때 막 기출의 스퍼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수능이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출을 어떻게 볼 거냐, 언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는 이 상태로 훈련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변화하는 부분이랑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있다는데 얼마나 다르고 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